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길거리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자카란다 신호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운전하고 가다 보면 보라색 기미가 조금씩 보이더니 이제는 나무 잎사귀 사이에 완연한 보랏빛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나오는 꽃 색깔은 우리에게 신선함과 또 이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보통 5월과 6월을 알려주는 자카란다는 한 해 한 해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비정상적으로 6월이 훨씬 넘어 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자카란다는 메모리얼 연휴가 코앞에 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졸업과 방학으로 집에 돌아오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웃음이 넘치고 뜻있는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토픽은 알카트라즈, 인간을 대체하는 AI, Catalytic Converters, 그래피스 천문대, 그리고 공항에서 흔한 실수입니다. 현재는 관광지가 된 샌프란시스코 앞 바다에 떠있는 섬이죠. 알카트라즈. 한때 이곳은 연방 형무소였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다시 형무소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뉴스에 오르고 했죠. 현재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찰리 홉킨스라는 남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추측하기에 알카트라즈 죄수였던 사람 중 이제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63년 출소한 이후 줄곧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홉킨스 씨는 그때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형무소를 기억하기에 이곳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쥐죽은 듯 조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납치와 절도죄로 17년 다른 형무소 살이를 하던 중에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1955년에 알카트라즈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이 오면 적막한 가운데 들리는 소리라곤 지나가는 선박의 바람 소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93살로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홉킨스 씨는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내셔널 아카이브스로부터 알카트라즈 죄수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홉킨스 씨는 한때 실패한 이 탈출 시도부터 형무소 안에서도 많은 친구도 생겼고 또 영화 중에 The Rock이라고 있죠. 여기 나온 장면들이 틀린 것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1955년 이곳으로 옮겨온 죄수였지만 그때 당시 이곳에서는 할 것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감옥소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팔굽혀펴기 정도가 다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알카트라즈 안에는 정말 유명한 죄수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상 가장 최악범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너무나 유명한 알카폰 다 아시죠? 또 로버트 스트라우드, 제임스 와이티 벌저 등 수많은 영화와 TV 쇼를 장식한 이름들이었죠. 알카트라즈 섬은 넓이 22에이커 면적입니다. 주위는 엄청나게 차갑고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곳이죠. 이것은 원래 해군 수비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군사 교도소로 다시 건축되기도 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다 1930년대 연방정부는 이곳을 연방교도소로 변경하면서 그때 당시 점점 커지는 이 거대한 범죄 조직에 맞서는 방법으로 이것을 갖추게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악명 높은 범죄자들로 들끓는 형무소였음에도 이 홉킨스 역시 문제를 자주 일으키면서 독방 신세를 여러 차례 겪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탈출 시도가 실패하면서 독방 신세를 무려 6개월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여러 죄수들이 탈출 시도는 반복되었고요. 그러면서 시큐리티는 강도 역시 몇 배 더 강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1958년 그때 당시 시큐리티는 너무나 강해서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형무소 역사에
36명의 죄수가 14번의 탈출을 기록한 것으로 올라 있고요. 가장 잘 알려진 탈출은 프랭크 모리스와 클래런스와 존 앵글린 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침대 머리맡을 뚫고 벤틸레이션 덕트를 통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온 영화였죠. FBI는 이것을 두고 차가운 바닷물에 익사했다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형무소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는 탈출보다도 정부 차원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 형무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형무소를 다른 곳에 지어 운영하는 것이 경비면에서 한층 더 현명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은 관광지로 변했죠.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장소가 된 것인데 1년에 약 6천만 달러 이상 수입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이곳의 현재 모습은 벗겨진 페인트에 녹슨 파이프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각 감옥방에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 병기들의 모습은 당연하죠. 사실 이곳이 처음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1907년이고 보면 모든 시설들이 100년 넘는 기간을 버텨온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다시 이곳을 열어서 교도소로 만들고 전국에서 최악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카트레즈라는 곳은 거칠고 강하고 파워를 상징하는 곳이다. 바로 법과 질서를 나타내는 곳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다시 형무소로 변화시키는 것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수리 비용에 현재 다른 연방교도소 스탠다드에 맞추는 데까지 수백억 달러 경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지적이죠. 이것을 두고 홉킨스 역시 공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본인이 죄수일 당시에는 화장실과 모든 하수구는 그냥 바다로 버려졌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카트레즈가 문을 닫기 5년 전에 홉킨스는 이곳을 떠나 미소리주의 스프링필드 교도소로 이동되었는데 그곳에서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엄청난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말하면서 홉킨스는 그래도 본인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의 알카트레즈에 대한 발언은 절대 농담으로 했을 것이라고 웃습니다. 절대 그곳을 다시 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곳 이름을 인용해서 그의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본인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출소한 이후 트럭스탑에서 잠시 일을 했고요. 이어서 이것저것 온갖 자비를 해왔고 그러다 고향인 플로리다주로 돌아와 오늘날 딸과 손자도 근방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홉킨스는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난 본인의 죄 그리고 알카트레즈 당시 생활을 뒤돌아볼 기회도 가지면서 1000페이지에 달하는 메모아를 썼습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기가 막히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뒤돌아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형무소로 문을 열겠다고 말해 뉴스에 이름이 오른 알카트레즈. 현재 기록상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다는 죄수 찰리 홉킨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말이 절대 진짜가 아니고 단지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많이 오고 가는 대화 중에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이런 대화 중에 절반은 놀랍기도 하면서요. 또 다른 반은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공지능 AI에 관심도는 높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현재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 AI를 도입할지 여부,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효율성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지 알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애플의 팀 쿡도 말을 합니다.
AI는 이미 많은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반응의 정도도 높여주고 한층 더 개인적인 퍼스널하게 만들면서 비즈니스 성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보면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1000명이 넘는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인데 AI가 한층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이 종업원들을 레이오프 시킨 사람들, 그때 당시 결정을 후회한다고 말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AI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많은 종업원들을 해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얼마 동안 AI 도입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열정이 끌어오르면서 새로운 종업원 고용을 줄인 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9개월 동안 9명의 기술자를 해고시킨 곳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AI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AI에 푹 빠져서 종업원 숫자를 너무 급속도로 줄여온 고용주들은요, 이제 후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현재 글로벌 차원의 기술자 구하기가 너무 힘든 현실이라면서 이 정확하고 디테일된 노동력의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간 종업원 숫자를 너무 빨리 줄인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은 인간과 기계들 간에 유지되는 밸런스가 갖추어져야 전체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마침내 인식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많은 노동자들 우려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이 기술에 적응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적절한 트레이닝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면서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 중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41%도 AI를 이용하면서 실수가 일어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현재 요새 AI 방향의 투자는 점점 늘어나는 것은 좋은 신호이죠. 그렇지만 각 비즈니스는 이런 기술을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이해하고 잘 이용해서 직장의 효율성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올해 들어서 그냥 단순히 AI를 도입했다는 그냥 생각에 AI가 모두 책임지고 해낼 것이라는 생각에 종업원들을 해고했다면 후회한다는 결론입니다.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지 아닐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방법도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AI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스피드는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갈 때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때 제일 좋은 호텔이 어디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고치는데 어디가 좋으냐, 또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 챗봇 같은 것이 한층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그렇지만 이런 챗봇이 비즈니스의 종업원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에서 2023년과 2024년 기간 동안 5,000명이 넘는 종업원들, 또 11개 지구 종류를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AI 챗봇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덴마크 역시 비즈니스 고용주들 요새 AI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실제 경제적인 변화나 증가 차원에서 볼 때 전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3,300만 개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을 볼 때 비즈니스의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는 AI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주들은요, 지난 몇 년간 어려운 고용난으로 어떤 방법이든 이 종업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AI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나 또 인벤토리, 주문이나 페이롤 같은 것 AI가 맡아서 다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큰 이유를 대는데요. 첫 번째는 AI는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모든 것에 적절한 기술이 없고 나와 있는 기술도 정확하게 일을 해내는 비율은 적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이름들이죠. Salesforce, Microsoft, Intuit 등 모든 임무를 해놓을 수 있는 AI를 내놓으면서 이들은 어카운팅에서부터 마케팅 캠페인 담당 또 이메일 내보내는데 크게 AI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죠. 그러나 실제로 비즈니스 주인들 이런 도구들을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인간 없이는 절대 이것들이 데이터 엔트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정확한 트랜잭션을 해내는 것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회사 안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나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센시티브한 사항들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오픈 AI 같은 곳에 다 내놓고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데이터나 정보 시큐리티가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입니다. 또 세 번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는데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 클라르나 또 메타 그리고 JP 몰간 같은 자체 내 인하우스 AI를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다시 말해서 현재로서는 AI는 대기업, 이런 빅 코퍼레이션은 가능할지 몰라도 수백만,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현실에 모든 소규모 비즈니스와는 전혀 남의 이야기라는 지적이죠. AI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갑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AI도 갈수록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발전하지만 지금 앞에 말한 세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에서 내놓는 이 공사장 노동자들, 생산업 종사자들이 하는 임무를 대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나올 것이고 또 드론이 모든 패키지를 딜리버리하고 일터를 모니터링하고 인벤토리를 정확히 정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운전하는 사람 없이 트럭이 하이웨이를 누빌 것이고 자동화된 포크리프트는 펠렛에 쌓여있는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릴 것이고 인간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봇들이 등장해 커스터머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직도 수년이 남았다는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자동차에 붙어있는 catalytic converter 그러면 뭔지 아시죠? 이 번역하면 촉매 변환기가 되겠는데 자동차 머플러에 이 나오는 독성 가스를 덜 위험한 것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훔치는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크라멘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전체가 이것을 훔치는 조직이면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름이 토우수 뱅, 그리고 남동생 앤드루, 어머니 머니카 모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아주 이익이 많은 불법 비즈니스 행위를 해온 것입니다. 불법으로 훔쳐온 캐탈리틱 컨버터를 사들이면서 이것을 뉴저지에 되팔면서 무려 3,800만 달러를 챙긴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33살의 투수 뱅은 이번 조직의 리더로 실형이 1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스턴 디스트릭트 캘리포니아 법정에 이 검찰이 발표한 것입니다. 2023년 뱅씨 가족 세 사람은 로컬에서 훔쳐진 컨버터를 사들이고 이것을 뉴저지 바이어에게 그동안 3,800만 달러가 넘는 액수에 되팔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뱅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거기다 39가지 돈 세탁 혐의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어머니는 아직 형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캐탈리틱 컨버터 절도는 미국 전역에 상당히 활발한 절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이거 생각보다 훔치기 어렵지 않고 또 이 훔친 컨버터에 어떤 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플래티넘 같은 가치가 많이 나가는 귀금속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블랙 마켓에서 어떤 종류는 하나에 $1,000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뱅 씨와 그 식구들은 집에서 불법 사업을 벌여온 것입니다. 그들의 집 차고와 스토리지 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유효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없이 행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뉴저지의 DG 오토에 1,000파운드가 넘는 양을 수송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DG 오토는 컨버터나 귀금속을 $6억 넘게 금속 리파이너리에 팔아온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의 피고 안에도 뉴저지 멤버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형제인 나빈 카나와 이 티누 카나 이 둘이 주축 인물들이면서 DG 오토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컨버터를 사들여 온 것이죠.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뱅은 북가주 리오 린도 지역에 5에이커가 넘는 집을 $123만 구입하고 세크라멘토 지역의 또 다른 주택도 구입했습니다. 거기다 자동차만 10대가 넘고요. 개인 선박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형량의 일부로 $15만 벌금에 13대 자동차, 4대 선박, 수많은 보석들, 또 부동산 외에 많은 자산들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를 두고 연방검찰은 피고는 수많은 선량한 자동차 주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이번 케이스를 보면 연방정부, 주정부, 또 로컬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는 좋은 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아닌지 몰라도 얼마 전 이곳 잉글우드 지역에서도 한 남성이 이것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것을 저지하려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캐탈리틱 컨버터를 훔치던 2명은 남성을 살인했는데요. 결국 잉글우드의 살인과 형사들은 윌버 알베르토 라바날레스 그리고 호세 크리스찬 사라비아 산체스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묵고 있는 모텔에 영장을 들이대고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망한 남성의 신원은 48살의 후안 산체스로 알려지고 새벽 3시 반 정도 사망했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런 것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캐탈리틱 컨버터 절도는 점점 커지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귀금속인 플래티넘, 팔레디움, 또 로디움이 들어있는 것을 훔치는 것이죠. 범인들 저지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을 훔치는데 단 1, 2분도 안 걸리는 이유여가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죠. 그리고 훔쳐가고 나면 이것을 추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는 방법 중 하나로 LAPD는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본인의 자동차 컨버터에 ID 넘버를 새기는 방법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만 LA 지역의 컨버터 절도가 5천 건이 넘어갔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숫자는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값비싼 럭셔리 자동차만 문제가 아닙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등 상당히 많은 저렴한 자동차 컨버터들이 많이 훔쳐가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LA시 의회는 최근에 투표로 자동차에 붙어있지 않은 컨버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있지 않을 경우 그것을 왜 손에 쥐고 있나, 그럴 때 영수증이나 정확한 정보, 자동차 리페어샵에 연관되어 이것의 주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고서는 체포된다는 것이죠. LA시 의원 중 이 한인, 특히 존 리 의원이 담당 구역인 북서 샌프란도 밸리 지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한층 더 강력한 정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존 리 시 의원은 이어서 말을 했는데요. 절도 피해도 문제지만 이어지는 새로운 컨버터 가격을 주고 구입해서 파트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수리되는 동안 기다리고
언제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몰고 일터로 갈지 머리 아픈 이슈들만 줄줄이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한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헤더 헛 의원, 나티아 라만, 마키스 해리스 도슨, 유니스 헤르난데스 의원들. 이것으로 형살이 주어진다면 전과 기록을 갖게 되고 이것은 미래의 직업을 잡거나 렌트를 구하고 론을 얻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런 숫자, 절도 숫자 엄청납니다. 작년에 신고된 절도 숫자가 8천이 넘어가는데 2018년만 보아도 그때는 972개밖에 안 돼서 1000건 아래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최근의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액수의 절도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이번에 북가주 한 가족은 훔쳐진 컨버터를 뉴저지 딜러에 팔아넘기면서 3천만 달러 넘는 액수의 불법 이익을 챙겨오다 온 가족이 형사리를 하게 된 것도 충격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서던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 가보셨을 텐데요. 그리피스 파크 천문대 다 가보셨죠. 근데 이번에 천문대가 90살이 되었네요. 지난 1935년 탄생한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일반인들에게 문을 연 가장 큰 천문대가 된 것인데 지난 90년이 지나가는 동안 지구상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천문대가 된 것입니다. 90년 전 처음 문을 연 이후에 지금까지 9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그리피스 파크 꼭대기 자이스 망원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이곳에 매료되어 온 것이죠. 그 어느 천문대보다 많은 사람이 다녀간 것입니다. 지구상 존재하는 대부분의 천문대들은 태양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주로 일반적으로 일반인 출입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연구가 주 목적인데 그렇지만 그리피스 파크 천문대의 특징은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고 천문학 연구가로 돌변시키는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일반인이 직접 가까이 접하는 장소라고 이 천문대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90주년 셀러브레이션 행사를 가졌는데요. LA 주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방문객들을 이 우주 세계로 안내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 반 천문대 잔디에서 오프닝 셀러브레이션이 시작되었고요. 12시 정오에 천문대 문은 열린 것입니다. 이날 방문객들은 특별히 만들어진 90th Anniversary 버튼이 주어졌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천문대에 연관된 특별한 이야기들, 이 역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방문객들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천문대 전체가 하나의 우주 도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리노 니모이 극장에서 그동안 기록되어 온 캘리포니아 원주민들의 천문학적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행사도 벌어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그리피스 천문대를 올라가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리피스 파크의 마운트 할리우드 서쪽에 자리 잡은 천문대입니다. 이렇게 그리피스 업서버토리는 남서쪽으로는 다운타운 LA를 바라보면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유명한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눈에 들어오는 자리죠. 천문대는 LA 관광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장소인데 특히 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올라와서 눈에 들어오는 할리우드 사인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피스 천문대 이름은요. 바로 후원자인 그분 이름이 그리피스 J. 그리피스입니다.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90년 전 문을 연 그날부터 입장료는 무료였습니다. 이것은 후원자 그리피스 씨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문을 연 이후 9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896년 12월 16일 그리피스는 현 천문대 위치를 둘러싼 땅을 LA시에 기부했고요. 또 유언장 내용을 보면 이곳에 천문대 전시관, 별자리를 보여주는 플래네테리움을 건설할 수 있는 그 돈, 재정도 기부금으로 남겨놓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천문대는 일반 상식을 깬 것인데요. 흔히 천문대 하면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건설되고 과학자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이것을 깨고 이것은 도심지 한복판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것입니다. 천문대 건설에 대한 모든 디테일은 이미 그리피스가 전문가들과 상의해 모두 정해져 있었고요. 로스앤젤레스의 망원경이 설치된 천문대가 현실화되게 된 것입니다. 1932년 6월 20일 공사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2년 뒤 1935년 5월 14일 일반에게 문을 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미국 내 세 번째 플래네터리움이었고요. 첫 5일 동안 방문객은 13,000명을 넘어갔습니다. 이곳은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 이 플래네터리움은 공군 조종사들에게 천체에서 비행기 움직이는 훈련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1960년대 와서는 아폴로 프로그램의 일부로 우주인들이 트레이닝도 이곳에서 행해진 곳입니다. 무료 입장료에 그 안에 플래네터리움에는 이 주중에는 하루 8번 쇼가 진행이 되고 주말에는 하루 10번씩 진행됩니다. 날씨만 특별히 문제 없다면 망원경은 누구에게나 밤에 볼 수 있게 해주고 주로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천문대 옆에 작은 파킹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웨스턴 캐년 로드를 따라 유료 파킹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8에서 $10 정도이고요. 사람이 많이 방문할 때는 상당히 붐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LA 디파트먼트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대쉬버스가 버먼과 선셋 코너의 이 메트로 레드라인 스테이션에서 천문대까지 왕복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날 특별히 콘서트가 없는 날이라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릭 티어터 파킹에 무료로 차를 세우고 가볍게 트레일을 따라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서 올라가는 대쉬버스를 기다려 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휴가철이 되면 모든 것이 붐비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약 2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천문대는 매주 월요일 문을 닫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계획 잡을 것을 추천합니다. 천문대 파킹장이 다 오르고 나면 정말 이렇게 돌아서 보이는 주위 모습은 정말 멋있고요. 사진 한 장 담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운타운 LA의 헐리우드 사인 그리고 멀리 보이는 파란 태평양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피스 천문대 이번 주에 90주년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점점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여름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항을 이용하면서 이것을 좀 더 알뜰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나열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실수를 조금만 줄여도 생각보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돈 낭비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불필요한 데 돈을 마구 쓰고 알고 보면 다양한 딜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죠. 첫 번째는 공항의 파킹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공항 파킹 요금으로 돈 낭비가 생각보다 높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여행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항 안에 붙어 있는 파킹 가격은 정말 긴 여행이면 큰 액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신 공항 외부 1마일이나 2마일 정도만 떨어지면 한층 더 저렴한 파킹 옵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airportparkingreservations.com 또 두 번째는 cheapairportparking.org 이 두 군데 들어가서 장기, 롱텀 파킹을 알아보면 한층 더 저렴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couponfollow.com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파킹의 쿠폰이나 캐시백 옵션도 있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rportparkingreservation.com, cheapairportparking.org가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들어가면 사용해본 사람들이 올려놓은 리뷰들도 많고요. 하루 24시간 여는 곳, 또 무료 셔틀 여부 등 모든 정보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에 있어서는 어디든 공항 갈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찍 나가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공항 안쪽 파킹에 세워야 할 때가 많다는 지적이죠. 두 번째는 본인이 지참하는 여행 가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비행기표 예약할 때 이 체크 배기지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생각보다 많은 가방을 체크인해야 할 때면 액수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죠. jetblue 같은 경우를 보면 첫 번째 가방은 $35, 두 번째는 45, 또 만약 가방이 하나 더 있다면 $200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행의 짐을 가볍게 싸는 것이 현명하고요. 온라인으로 미리 체크백 할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예약을 할 때 늘 백에 연관된 비용을 검색하고 프리백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공항 안에서 쇼핑입니다. 이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하는데요. 하다못해 마시는 병물도 사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여행이면 이 듀티 프리를 지나는 경우도 단순한 생각에 듀티 프리에서 사면 큰 바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듀티 프리 이 장소에 따라 같은 물건을 두고도 가격 차이가 많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사람 심리가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잠시 들려가는 이 가운데 레이오버 같은 시간이 남을 때는 쇼핑을 쉽게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항에서 쇼핑으로 돌아오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당부합니다. 가격이 절대적으로 이 공항 바깥의 일반 매장에 비교해 높다면서 나중에 후회만 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공항의 캐리온 가방에 지참할 수 있는 것인데 지참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 여성 예를 들면서 비싼 향수를 캐리온 세면도구 가방 안에 지참했다가 3.3아운스 액체 넘는 이유로 결국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이 여성은 향수에 들어간 높은 돈을 다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은 본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무료 베네핏을 최대한 찾아내라고 충고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공항 안에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것인데 다양한 크레딧 카드의 베네핏 중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요. 라운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타입을 골라서 가질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라운지 베네핏을 얻는 것이 한층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주로 모든 음료나 음식, 와이파이 등 여행 중에 일어나는 지연이나 캔슬에 최고로 중요한 베네핏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렌트카에 대한 옵션인데 아무래도 공항 가까이 위치에는 수요가 높고 그래서 휴가철에는 가격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항 외부에 있는 렌트카 에이전시에서 더 좋은 딜을 찾으라는 추천이죠. 호텔에서 렌트카 장소까지 셔틀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공항 바깥의 에이전시로 가라고 추천합니다. 또 렌트카끼리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carrentals.com이 있는데 가격을 비교하고 다른 회사 가격을 비슷할 수 있는 회사도 소개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옵션은 이 warehouse 클럽 옵션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코나 샘스 클럽 같은데 자동차 렌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적게는 10에서 높게는 30%까지 저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어느 공항이든 우버나 택시를 타는 것이 제일 편리한 방법이죠.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는
일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본인 호텔이나 목적지까지 가는데 아주 간편하게 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택시보다 한층 더 저렴하죠. 뉴저지에 가면 뉴워크 공항이 있는데 여기서 뉴욕시까지 가는 버스가 택시 타는 곳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죠. 버스를 타고 뉴욕까지 이 $13 들었는데 택시비 $90와 크게 비교되죠. 이 경우는 사실 적은 도시도 아니고 최대 대도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요, 이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찾아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얻으라고 추천합니다. 아니면 묵는 호텔에 공항 셔틀 여부도 물어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무 짠돌이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지만 휴가를 계획하다 보면 생각보다 버짓이 높아지기 쉬운데 최소한 피할 수 있는 이 낭비가 많으니까 몇 가지만 줄여도 그만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휴가 시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알뜰한 휴가 여행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여행을 간다는데 흥분되면서 공항 분위기에 빠져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공항에서 생각지 않게 돈을 쓸 때가 제법 많습니다. 한 번쯤 마음을 가다듬고 현명한 생각과 계획을 세운다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됩니다. 그중 공항 주위 파킹이나 공항 안에서 쇼핑은 절대 추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알뜰하게 준비하시고 공항에서 낭비할 돈이면 좀 더 알찬 여행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